전국 모의고사. 제가 전국 모의고사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딱 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국 모의고사를 딱 치고 나서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정말 딱 쳐보니까 정말 공부를 안 했구나, 엉뚱하게 했구나.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외우는 거는 자꾸 뒤로 미루고, 시험이 2월 달이니까 뭐 12월, 1월 이 정도 외우면 되지 않겠냐. 지금 외우면 뭐 까먹지 않을까, 나중에 시험 때쯤 되면. 왜 쓸데없이 지금 외웠다가 속고생을 하느냐. 지금은 이해 위주로 하자. 이해 안 되는 거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해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한 3달 정도 하고, 3-4달 정도 하고 이제 시험을 딱 쳤는데, 시험 문제를 못 맞추겠어요. 다 헷갈리고, 그래서 시험을 쳐보니까, 이게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워야 되겠구나. 사실 외우는 게 공부로 치면 격이 떨어지고 참 수준이 낮은 그런 공부 같지만, 안 외우면 시험을 절대 못 쳐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맞춰요. 뭐 이해 백날 해봤자 여러분이 치는 객관식 시험은 안 외우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하찮은 공부 같지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외우는 걸 계속 미뤘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는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다 필요 없다,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죽자사자 외우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만약에 전국모의고사 안 쳤으면은 시험 때까지 아마 계속 미뤘겠죠, 외우는 거를. 그렇게 이제 중시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 문제 풀고, 이게 내가 시험 문제 풀고 나서, 이게 내가 안 외워서 이게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제 또 외우면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어요. 84페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외우는데, 공부도 여러 가지 강도가 있어요. 기본서 보는 거, 기출문제 표시하는 거, 뭐 객관식 문제 복습하는 거, 암기장에 적는 거, 암기장에 외우는 거, 여러 가지 공부 강도가 있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암기장을 외우든 이제 기본서를 외우든 책을 놓고 이제 외우는 거, 이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뭐 쓸 때 여러분 뭐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시커멓게 쓰면서 그렇게 뭐 연습장에다가 쓰면서 외우고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사실 그래서 외워질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제 외우는 거는 머리에다가 조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단단한 이제 바위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망치로다가 내용을 하나하나 조각을 해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이제 눈과 머리로 하는 거죠. 가만히 이제 책을 놓고, 이제 눈에서 이제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머릿속에 조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뭐 체력이 워낙 좋았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한 4시간 정도 하고 나면 하루 쓸 체력이 다 없어져요. 탈진.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돌리면은 뭐 정말 머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컴퓨터 과거 걸리면 하여튼 뭐 컴퓨터가 뜨끈뜨끈 하잖아요. 캣을 보기에는. 그것처럼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러면 정말 찬바람 부는 데 가서 온도를 좀 낮춰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많이 써보세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성적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스듬히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공부를 많이 해도 꿈쩍 안 해요. 꿈쩍 안 하다가 갑자기 팍 튀어요. 계단처럼 움직여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한 2-3달 동안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한 단계 팍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또 팍 올라가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제대로 잡고 열심히 해도
한두 달 안에 성적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팍 오른다는 거. 저도 그 석차가 뭐 44%, 43%이 정도 그 전공 모의고사 하다가 뭐 죽자도 하자 했는데도 뭐 그 한 달 했는데 전혀 꿈쩍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반째 가서 시험 쳤더니 이제 뭐 20% 이렇게 뛰더라고요. 86페이지. 공부를 하다 보면 외로워요. 그 다 피 끓는 청춘이고 연애가 하고 싶어지고 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게 맞아요. 주말마다 이제 데이트하는 커플도 많이 보고 발렌타인데이 날은 또 애인 데리고 또 도서관에 와서 뭐 이제 쇼핑백 하나 놓고 또 나란히 또 공부하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는데 그거 사실 무시해야 돼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하려고 들면 안 돼요. 연애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하시고 저는 이제 그 철저하게 되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뭐 여기 외도라고 적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고시생들은 이렇게 원래 이성에 대해 잘 끌리잖아요, 그죠? 워낙 공부하는 게 삭막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마음에 드는 학생 나타나면 확 마음이 가는데 저도 이제 그 좀 흔들려갖고 이제 작업을 걸렸던 학생이 있었죠. 근데 그 이제 그 잘 그래도 참아갖고 그냥 이렇게 큰 트러블 없이 그래 이제 그 큰 실수 안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은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연애 문제는 뭐 남자든 여자든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87페이지 학원 다니기요. 저는 이제 1차 공부할 때는 학원을 안 다니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남들은 다 다니고 불안한 거예요. 안 다녀도 될까?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한 2달 남겨놓고 1월 초에 그때 이제 하긴 하는데 그거를 문제집을 구하세요. 서점에 가서 그 정답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집을 구해서 그냥 객관식 문제집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어쩌면 그게 학원에 가서 실제 시간 재놓고 뭐 시험 치고 뭐 채점하고 뭐 간평 듣고 이거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시간도 절약이 되고 공부 효과도 좋고. 89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문제가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스터디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밥도 혼자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다 혼자 먹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러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밥을 같이 먹을 수는 있죠. 제가 먹자고 하면. 근데 이제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더 편했고, 공부에 훨씬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할 일이 없죠. 뭐 친구들과 뭐 커피 마시는 일, 특별히 뭐 이렇게 가서 커피 한잔 하자 뭐 그런 게 아니면 말할 일이 없어요. 말을 안 하는 거는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뭐랄까 외웠던 내용이 많이 없어진다고 할까. 여러분 공부할 때는 말할 때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스님들 무건 수행하듯이 나는 되도록 말을 안 하겠다. 입을 딱 다물고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들어간 암기된 내용이 훨씬 강하게 저장이 돼요. 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혼자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했어요. 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 다 하는 거니까. 친구들은 다 이제 자기들도 모여서 밥 먹으러 가고 저는 이제 따로 이제 밥 먹고 오고. 이게 사실 참 힘든 일인데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더니 혼자 그렇게 생활해서 신경이 예민해진다. 그래서 친구들과 좀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나만의 뭐 취미 생활을 하라고 막 그런 해답을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그렇게 하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좀 후회를 좀 했죠. 그냥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혼자 밥 먹는다고 저처럼 다 신경이 예민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혼자 공부하고 혼자 밥을 먹으세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처럼 신경이 예민해지는 사람들은 밥 터디 정도만 하세요. 밥만 같이 먹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그렇게 그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을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 사실 공부에는 그 방해가 많이 돼요. 뭐 같이 수다도 떨어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어서 신경이 예민해지는 사람이라면 신경이 예민해지면 정말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진짜로.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옆 사람이 이렇게 뭐 책장 넘기는 이런 소리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무슨 칼을 휘두르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의자를 살짝만 건드려도 막 짜증나고, 공부할 양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적고, 그러면 그 공부 패스를 잃어버리고 안절부절을 하게 돼요. 그거 또 워낙 또 중요한 시험이고, 그러지 않게 항상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러니까 뭐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라고, 하여튼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패닉에 들어가지 않도록. 93페이지. 시험 전날 주의사항이라는 글이 있는데, 시험이 다가오면은, 특히 뭐 시험 며칠 앞두고, 뭐 시험 전날, 이런 날은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정신적인 충격이 오지 않도록 아시겠죠? 뭐 밥 먹다가 이렇게 이렇게 밥에서 머리카락 나오도 그냥 넘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뭐 정말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내 뺨을 때려도 그냥 싸우면 안 돼요. 무슨 말, 극단적인 경우가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가셔야 돼요. 그때 뭐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면은 흥분하잖아요, 그죠? 시험 전날 뭐 머리카락 났다가 클레임 걸고 그러면 흥분해갖고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마음의 고요함이 깨져요. 그러면 정말 타격이 커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호수처럼 고요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뭔가 피해를 입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마세요. 분명히 피해가, 예를 들면 뭐 도서관에서 뭐 옆 사람 시끄럽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 독서실비 뭐 환불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 뭐 택시를 타는데 뭐 100원을 들줬다거나 뭐 그런, 고시생들은 100원도 커요. 어쨌든 그런 항의할 일이 생기는데 항의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시험 전날도 그렇지만 수험 기간 내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수험 기간 내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걸고 항의를 하고 클레임을 하고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평상시 안 하던 항의도 하게 돼요. 고시공부를 할 때는. 근데 자기가 공부를 잘 돼가고 현명하게 공부할 때는 그런 거에 항의를 안 해요. 이게 참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나서요. 안 나서 그냥 참고 넘어가요. 근데 뭔가 공부 방법을 잘못 잡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럴 때는 항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뭐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시공부할 때는 그냥 억울한 일 있으면 그냥 참으세요. 그냥 누가 피해를 주면 그냥 참으시고, 단지 이제 그게 공부와 관련된 거고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저걸 해결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해결을 해야죠. 근데 그것도 뭐 최대한 부드럽게 내가 피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말로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누가 시끄럽게 하거나 그러면 뭐 쪽지를 써서 그 사람 최대한 붙여놓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의 평화를 최대한 덜 깨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총명탕. 한약 중에 총명탕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먹으면 몸의 기운이 머리로 집중이 돼요. 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암기력이 갑자기 높아져요. 그럴 거예요. 이제 그 몸 전체가 체력을 쓰는데 그 체력을 머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아랫부분이 떨어지겠죠. 아랫부분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두뇌 효율이 높아진대요. 제 친구가 회계사 공부를 하는데 이 총명탕을 실제 먹어서 그렇게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붙어서 이제 뭐 3일 회계법인이 들어갔다가 이제 다른 회계법인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시험 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그걸 또 돌려놓는 또 약을 또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머리의 기운을 다시 몸으로 돌려놓는. 근데 제 생각에는 하지 마세요. 이거 총명탕은. 글쎄요, 뭐 다른 기능을 뽑아서 머리의 기능을 보강한다. 그럼 다른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소화기관도 떨어지고, 뭐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 생각에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할 때 뭐 누나가 사주겠다고 해서 그 전화가 왔었는데 그냥 안 먹겠다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94페이지. 주위의 인사. 시험 전날에는 핸드폰을 꺼놓으세요. 시험 전날 그 전화가 많이 와요. 시험 잘 쳐라, 뭐 이렇게 안부 전화하려고. 근데 그건 안 받는 게 상책이고 핸드폰에 꺼놓는 게 좋아요. 95페이지 우황청심환. 시험 때 우황청심환을 많이 가져가죠. 가져가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먹는 건 좋은데 우황청심환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원방과 그냥 일반 우황청심환과. 원방 우황청심환은 일반 청심환에 비해서 3배가 세요. 그래서 먹을 때 성인 남자가 원방 우황청심환을 그냥 하나를 다 먹는다. 그건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우황청심환을 세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황청심환이 이제 그 신경 안정을 시키는데 너무 안정을 시켜요. 너무 안정을 시켜서 마음이 이렇게 너무 느긋해져요. 그러면 약간의 긴장이 필요하고 시간 안배도 해야 되고 부지런히 빨리 풀어야 되는데 우황청심환을 세게 먹으면은 마음이 느긋해져갖고 뭐 이렇게 뭐 아주 침착하게 너무 천천히 풀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도 급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 학력고사 89년도에 학력고사 칠 때 그때 이 원방을 먹고 나서 너무 이렇게 느긋하게 풀다가 수학을 미쳐도 못 풀고 5개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우황청심환을 하나 정도 먹는 게 좋아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수성펜. 그 수성펜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저희 때는 이제 고구려 문방이라는 곳에 나오는 그 끝이 끝이 뭉툭하게 생긴, 그래서 그걸 한번 꾹 누르면 그냥 딱 찍혔어요. 동그라미 다 채워졌어요. 그걸 썼었는데 굉장히 그 도움 많이 받았어요. 마킹은 마지막에 정말 뭐 한 2, 3분 남겨놓고 하는 거고, 정말 가장 초긴장 상태에서 하는 거고, 정말 까딱 실수하면은 완전 뭐 답안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 수성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97페이지 시간 안배. 뭐 다 아시겠지만 40문제를 만약에 40분에 푼다. 그러면은 1분에 한 문제 꼴인데 그러면은 한 30분까지 끝까지 가셔야 돼요. 40번까지.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는 앞부분부터 푸세요. 그냥 뭐 이렇게 뒷부분부터 풀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를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니까 풀라는 게 아니라 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한번 이렇게 한 30 정도 쭉 한번 이렇게 보세요. 문제들이 가끔가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앞부분은 쉽고 뒷부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시간 안배하기 어렵거든요. 앞부분이 쉬우면 이게 문제가 쉽구나. 그러면은 뭐 대충 이렇게 한 문제당 얼마씩 풀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풀어가는데, 근데 앞부분은 쉽고 뒷부분이 어렵단 말이죠. 그럼 뒷부분 가면 시간이 모자라면 결국 전체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요.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 특별히 난이도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지는 않았구나. 그러면 이제
그 똑같은 스피드로 풀면 되는 거고,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앞부분을 빨리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이제 분명히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한 2분 이상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뭐 45초 정도 풀어야 되니까 모르는 게 나왔다. 그걸 뭐 5분? 5분 그거 고민하면 절대 안 돼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그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한 1, 2분 딱 고민하시다가 바로 문제가 커다랗게 10.5cm 정도의 동그라미를 쳐놓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그거 1, 2분 고민해서 안 나오는 답은 하루 이틀을 고민해서 답이 안 나와요. 맞죠? 내 말이 맞죠?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세요. 아는 건 바로 풀고 모르는 건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해서 그 한 30분까지 끝까지 가시고 다시 돌아와서 뭐 그 동그라미 친 것만 이제 다시 보는 거죠. 그게 한 5문제 했다 그러면 이제 한 5분 정도의 그 5문제를 답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5분까지 해서 다 답을 결정하고 나머지 5분 동안 마킹을 하고, 이렇게. 자, 98페이지. 그 국가고시는 아주 완벽하게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오지선다다. 오지선다고 40문제다. 그러면 정답이 1번인 문제도 있고 2번인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1, 2, 3, 4, 5 중에 정답이 하나니까. 그러면은 정답이 1번인 문제 숫자하고 2번인 문제 숫자하고 다 똑같아요. 딱 8문제씩 배열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40문제를 딱 놓고 보면은 뭐 1번 정답이 8개, 2번 정답이 8개, 3번 정답이 8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배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찍었는데 이상하게 뭐 5번 정답이 많다, 내 답안지에. 그러면 그 모르는 문제 찍을 때는 5번은 피해서 찍어야 돼요. 알겠죠? 찍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전원 약속. 여러분 부모님이나 뭐 애인이나 친한 친구들이나, 야, 너 시험 끝나는 날 내가 저녁 사줄 테니까, 뭐 술 사줄 테니까, 뭐 만나자. 그래서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이제 그런 약속을 잡아놓고, 또 그런 약속 안 잡으면은 뭐 대인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녁 약속은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시험 끝날 때까지는 뭐 시험 치고 나서의 그 저녁 약속은 절대 잡지 마세요. 그냥 내가 그냥 끝나고 전화할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만 하시고, 이 시험 끝나는 날 저녁 약속을 잡아놓으면 이게 은근히 또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방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그게 정말 뭐 또 부모님과의 약속이다 뭐 그러면 하여튼 안 좋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101페이지.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하루에 여러 과목 공부하는 게 있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하루에 3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고, 뭐 잠깐 그래 해봤는데,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루에 한 과목만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들도 해보니까 그 전까지 공부할 때는 별로 공부 잘 안 됐었는데 하루에 한 과목 하니까 훨씬 효과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루에 한 과목이라는 거는 뭐 오늘 국어 있으면 내일 영어하고 뭐 여덟 개, 2번 정답이 8개, 3번 정답이 8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배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찍었는데 이상하게 뭐 5번 정답이 많다, 내 답안지에. 그러면 모르는 문제 찍을 때는 5번은 피해서 찍어야 돼요. 알겠죠? 찍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전원 약속. 여러분 부모님이나 뭐 애인이나 친한 친구들이나, 야,
저기 뭐냐, 너 시험 끝나는 날 내가 저녁 사줄 테니까, 뭐 술 사줄 테니까, 뭐 만나자. 그래서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이제 그런 약속을 잡아놓고, 또 그런 약속 안 잡으면은 뭐 좀 대인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녁 약속은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시험 끝날 때까지는 뭐 시험 치고 나서의 그 저녁 약속은 절대 잡지 마세요. 그냥 내가 그냥 끝나고 전화할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만 하시고, 이 시험 끝나는 날 저녁 약속을 잡아놓으면 이게 은근히 또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방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그게 정말 뭐 또 부모님과의 약속이다 뭐 그러면 하여튼 안 좋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101페이지.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하루에 여러 과목 공부하는 게 있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하루에 3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고, 뭐 잠깐 그래 해봤는데,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루에 한 과목만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들도 해보니까, 그 전까지 공부할 때는 별로 공부 잘 안 됐었는데, 하루에 한 과목 하니까 훨씬 효과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루에 한 과목이라는 거는 뭐 오늘 국어 있으면 내일 영어하고, 뭐 금요일 날 밤까지 해서 국사 기본서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그러면 토요일 아침에 내가 뭘 할 것이냐. 그러면 세법 기출문제 정리를 한다. 세법 기출문제 정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쉬는 날은 뭐 일요일 날 오전이다. 그러면 토요일 날 밤까지 세법 기출문제 정리하고, 이제 일요일 날 쉬죠, 그죠? 일요일 날 쉬고, 뭐 일요일 날 저녁 때부터 다시 이제 세법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 쉰다는 거죠. 쉬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때 다시 책을 보는데, 쉬고 나서 다시 책을 딱 들면은 쉬기 전에 봤던 내용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를 매듭을 지어놓고, 그리고 매듭과 매듭 사이에서 휴식을 취해야지, 공부를 하는 중간에 딱 끊고 갑자기 딱 끊는 거죠. 끊을 때가 아닌데 끊고 나서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뭐 휴식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엔 아주 안 좋아요. 휴식을 그러면 그런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휴식은 규칙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휴식은 규칙적으로 취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그렇게 뭐 엄격하게 하는 건 오히려 안 좋아요. 약간의 변동을 주는 게 좋아요. 약간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하나 끝날 때마다가 쉬었거든요. 원래 좀 빨리 보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3, 4일 정도 하나씩 끝나는데, 4일 정도 보고 이제 반나절, 한나절 이렇게 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책 하나 끝날 때마다 쉬는 게 좋아요. 근데 책이 뭐랄까, 민법
민법은 책이 뭐 20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 읽다 보면 열흘이 넘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열흘 동안 쉬지 말란 말이냐? 그것도 안 돼요. 열흘 동안 안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쓰러지고 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일 정도에 한 번씩은 쉬어줘야 돼요. 딱 봐서 이게 책이 한 일주일 안에 안 끝날 것 같다. 더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잘라서 쉬세요. 그러니까 민법 기본서를 보는데 이건 대략 내 스피드로 따지면 한 열흘 정도 걸리겠다. 그러면 한 5일 정도 봐서 이제 인위적으로 쉬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열흘 돼서 이제 끝나면 그땐 또 쉬어야 되고 책이 하나 끝나면 무조건 쉬세요. 쉬는 게 갈 길 급하고 뭐 공부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쉬려고 하는데 그건 꼭 쉬어야 돼요. 그리고 쉬는 게 뭐랄까 이보 전제를 위한 일보 후퇴 그런 거. 여러분이 치는 시험은 장기전이고 장거리 달리기 때문에 장거리 달리기예요. 그래서 쉬어주면서 뛰어야 돼요. 안 쉬고 뛰면은 사실 5km 뛰기 어려워요. 근데 천천히 1km 뛰고 쉬고 좀 쉬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104페이지. 그래서 제가 책이 끝나는 날 쉬라고 했는데 그럼 책이 이렇게 책을 끝내다 보면 보통 11시에 끝나기도 하고 오후 3시에 끝나기도 하고 또 들쭉날쭉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책이 1000페이지인데 전날까지 950페이지 읽었어요. 50페이지만 남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음날 책을 갖고 와요. 그 책을 갖고 와서 50페이지 보는데 2-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면 점심 때쯤 끝나요. 책이. 그러면 그 예상해서 이제 다른 책을 하나 더 갖고 와요. 요거 보면 이제 두 번째 책을 보리라. 근데 책 하나 그렇게 끝나고 나면 안 잡혀요. 그 다음 번 책은 눈에 안 들어가요.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괜히 그 책만 들고 왔다가 결국은 짐 싸서 집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감하게 오전 11시에 끝나든 오후 3시에 끝나든 무조건 책 끝나면 그냥 쉬세요. 그날은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전혀 시간 없어요. 주말에는 그러면 이제 제 공부한 공부는 주말에도 계속 공부를 하라는 것이냐 이건데 맞아요. 주말에도 평일처럼 똑같이 공부를 하세요. 목요일날 책 끝나서 쉬고 일요일날 주말에 또 쉬고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설날 발렌타인데이 내 생일 다 그냥 항상 똑같이 무조건 똑같이 보냈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쉬는 거는 그런 날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책이 끝나는 날 쉬는 거죠.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런 명절 그런 날은 사실은 밤까지는 공부 잘 안 돼요. 아무래도 도서관 분위기도 약간 좀 사람들이 다 들떠 있고 구정 때 크리스마스 당일날 이브날 도서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날은 아무래도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잘 안 잡혀요. 공부 분위기가 잘 안 돼요. 공부가 어쨌든 아침에는 일찍 가요. 저는 그런 날도 항상 7시 이 정도에 도착해서 어떻게든 도서관에서 버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 안 되는데 그냥 나가서 놀자. 시내 나가서 놀자. 친구들 만나거나 고향집에 가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안 되더라도 도서관에서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부 안 되더라도 제가 99년도 크리스마스 때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정말 한 20cm 폭설 내리고 교통투절되고 그랬었는데 크리스마스에다가 눈이 그렇게 퐁퐁 내리니 얼마나 기분이 그래요. 진짜 공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도서관 로비에서 이렇게 창밖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근데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 강남역 가서 놀겠다. 뭐 그러면은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다음날 수습이 안 돼요. 다음날 공부를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딴 데로 날아가 버리면 다음날 잡아서 이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도서관에서 버티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주무세요. 예, 그럴 때 이제 시내 놀러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명절들 주말에는 뭐 밤늦게까지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5시, 6시면 그냥 뭐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주말에 저야 뭐 워낙 일찍부터 공부 시작을 하니까 뭐 그런데 주말까지 뭐 무슨 9시, 10시까지 뭐 평상시와 똑같이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5시에서 집에 가면은 평상시 공부량이 한 80%그 정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도 주말에 약간 좀 널널하게. 그래서 평소보다 한 7, 80% 정도. 그래서 저처럼 9시에 가는 사람은 한 6시 정도. 그래서 저녁은 집에 가서 뭐 먹든지 그 정도로 하시고, 뭐 새벽 1, 2시까지 하는 사람들은 뭐 한 8시, 9시 정도. 그 정도 공부하시고 집에 가시면 돼요. 제가 하루에 한 과목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어나 영어도 그렇게 몰아서 해야 되느냐, 하루 종일 해야 되느냐. 맞아요. 영어를 한번 예로 들어 봅시다. 영어를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영어를 꾸준히 해야 된다.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루에 1시간씩 1년 내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1년 내에서는 절대 영어를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해요. 하루에 1시간씩 1년 내내면 이제 300시간인데, 그렇게 300시간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 그러면 300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영어는 그렇게 찔끔찔끔해서는 절대 마스터가 안 돼요. 하여튼 무조건 국어나 영어도 역시 집중적으로 하세요. 자, 107페이지. 자, 기출문제집 공부 방법인데, 107페이지의 아랫부분 봅시다. 기출문제는 이제 기본서를 1, 2개 독한 후에 본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본서를 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정독한 다음에 보셔라.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빠짐없이 봐야 된다. 여러분이 치는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예요. 뭐 객관식 문제집도 좋은 게 많지만, 기출문제는 가장 신경 써서 낸 문제고, 여러분의 타겟으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저는 그거를 기본서에 표시하는 걸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표시한 걸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118페이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국사 기본서인데, 118페이지 그림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3개가 있죠. 밑줄 친 부분,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변하였다. 여기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하나당 기출이 한 번씩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출제가 됐으니까, 계속 동그라미를 추가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철기시대 청동기, 요걸 보면, 이거는 이제 흩어져갖고 동그라미 굉장히 많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똑같은 책이에요. 똑같은 책인데, 여기는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죠. 여기는 이 페이지 자체는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딱 가려져요. 나오는 부분 계속 나오죠. 그죠? 아주 지겹게 나오죠. 그리고 119페이지는 뭔가 표도 있고 중요한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나네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라.
120페이지. 이거는 이제 사실일차 경제법 선택 과목인데, 그 동그라미 칠 때, 이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최대한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지 그렇게 표시를 하시고, 121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 총론 그 교과서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기본서에 표시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109페이지를 봅시다. 109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는 아는 문제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있고 그럴 텐데 다 표시를 하세요. 뭐 아는 문제라고 빼놓고 모르는 문제는 표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외우는 건 나중에 외우면 돼요. 그 기출문제 정리할 때는 그냥 책에만 표시하세요. 자, 110페이지. 이 기출문제를 책에다 표시할 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요. 일단 뭐 뒷부분에 그 인덱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찾아서 막 이렇게 뭐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책 내용이 많이 머릿속에 들어요. 이 기출문제를 책에다 표시를 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아마 뭐랄까 막상 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저도 그 92년도에 이제 떨어졌을 때 민법을 요 과목을 썼어요. 다른 거는 안 썼는데, 근데 그 다른 과목은 다 그냥 그 점수가 안 좋았는데 민법 하나만 9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재미를 보고 나서 이제 99년도 공부할 때는 모든 과목을 다 썼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효과를 많이 봤죠. 111페이지. 그럼 어떤 기출문제를 표시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예를 들면은 공무원 시험은 이제 또 직업별로 또 시험을 치거든요. 뭐 무슨 세무직이든 뭐 지방 공무원이든 뭐 과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뭐랄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어 공무원 시험이면 자기가 치는 시험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인접 시험들 있죠, 그죠? 예, 그런 과목들의 기출문제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7급을 시험을 치면은 뭐 9급 문제도 상관없고, 그래서 물론 이제 9급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7급 기출문제를 보면 약간 불필요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7급 보신 분들은 9급 문제는 이렇게 이건 내 기출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9급 문제들 이건 나의 기출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시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뀌어서 옛날 뭐 60년대, 70년대 이 문제보다는 뭐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문제가 이제 그 문제 유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시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행시나 아니면 뭐 법원 행시나 이런 것들, 뭐 변리사 시험이나 이런 다른 시험의 최근 10년치 이 문제를 구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게 좋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이제 다른 시험 기출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이제 사시 1회부터 42회까지인가 그걸 이제 다 구해서 저는 그것만 했는데, 저희 때는 그렇게만 해도 됐었어요. 근데 요새는 문제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판례가 많이 보완이 있고, 그래서 최근 10년으로 한정을 하시고 대신 여러 종류의 시험 기출 문제를 구해서 보도록 하세요. 문제 숫자를 어느 정도로 표시할 것이냐, 너무 적게 표시해도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대략 한 1000문제에서 2000문제 정도, 그 정도를 책에다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한 500개 정도만 표시하면 문제가 적어서 잘 구분이 안 가요. 일정 수 이상의 문제가 필요해요. 알겠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자, 113페이지. 그러니까 표시인데 문제를 한번 봅시다. 뭐 사람의 신체를 넷으로 나누는 사상의학과 관련 있는 책은 답은 뭐 4번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1, 2, 3, 5번은 그냥 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동의 수세보원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동의 수세보원이 뭐 사상의학 관련이 있다는 그 내용을 책에서 찾아서 그대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 문제를 봅시다. 자,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1, 2, 3, 4를 다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거예요. 1번이 온지 X인지, 2번이 온지 X인지. 4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문제가 하나지만 문제가 4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건 4개를 다 책에다 표시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정답이 1번인데, 그럼 1번만 딱 그 책에다 표시하고, 뭐 2, 3, 4는 그냥 뭐 무시하겠다.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는 2, 3, 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를 정답을 해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요거는 1, 2, 3, 4를 다 책에다 표시를 하도록 하세요. 자, 116페이지. 기출문제 표시가 어려운 게 있어요. 뭐 회계학, 계산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영어 문제, 뭐 국어 문제 이런 거는 그 기본 교재 표시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억지로 표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랄까 객관식 문제집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 모르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거다. 내가 아직 못 외운 거다. 그걸 판단하셔갖고 그런 문제들만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나중에 포스트잇 붙인 것만 이제 복습을 하시는 거죠. 자, 9시인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시다.